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저의 부덕의 수치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요. 자진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오래 하면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회 결정했습니다.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면서요. 이제 국격 회복, 또 민생 경제, 외교 정상화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100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학점으로 준다 그러면 어떤 성적을 줄 수 있을지 간단히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학점에 대한 이유도 아주 좀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님. 시작할 때부터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과한 칭찬이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A+를 드리고 싶습니다. A도 아니고 A+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 분초를 아끼지 않고 매진했던 그 성실함의 A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김필우 국장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격을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고 또 외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談판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A+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엊그저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서로 악수를 하지 않은 사이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양당 대표를 이렇게 손을 모아서 그 위에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얹는 그 장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그러한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A+, 투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학교로 치면은 제대로 된 건물 지붕이 없는 천막 속에서 공부한 셈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환경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A 학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 특히 트럼프발 태풍의 위기, 그걸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탁자 위에 손을 얹고 트럼프랑 아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약간 그 비이성적 충동으로 사로잡힐 뻔한 그러한 한미 관계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호 교섭을 통한 호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적 경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인데 이번에 상당히 의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쪽에서 특히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견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B+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워낙 그 앞에 커다란 그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되는 대통령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수는 올라가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B+ 정도 드려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식이 조금 좀 계속 오르는 게 저는 주식시장의 어떤 이 활성하는 모습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좀 시장의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죠. 그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동안에 불법 비상계엄에 의한 그 충격들이 이제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시장에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B+를 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도 질문이 나오시겠지만 문민정부 이후 민주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높은 분이 A+, 두 번째로 높은 분이 A, 세 번째니까 B+ 드리는 것이 조금 저한테는 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A-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송 의원님.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100일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청과 통합, 그리고 또 공정과 신뢰, 그리고 실용과 성과 이러한 3대 국정운영 원칙을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원칙이고 그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비하면 과연 경청을 했는가? 통합 정신이 과연 발휘되고 있는가? 과연 공정하고 신뢰를 주고 있는가? 또 실용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지난 8.15 사면에서도 조국, 윤미향 이 정치인들의 사면을 두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 어제 그저께죠. 우리 여야가 합의된 것을 사실은 당내에서 깨지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장에서도 합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은 어쩌면 여야 간 합의 이런 정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통합 정신이 발휘되었는가. 그리고 또 미국의 우리 또 기업들의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실용 외교를 통해서 사실은 원만하게 갔어야 될 것이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나서 또 한국으로 지금 급히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뭔가 실용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주변에선 뭐 한 D0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사실은 인수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했습니다. 조각도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국민들께서는 많은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잘할 각오도 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학점에 A, B, C, D 외에 I라는 학점이 있죠. incomplete. 아직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I라는 학점을 주고요. 국민들 기대를 잘 반영해서 또 3대 국정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서 지지율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지지율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 싶은데요. 100일 지지율,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대 대통령의 100일 지지율 중에 세 번째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긍정평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인 건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100일에 대한 성적을 좀 매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됐다든지 아니면 과소평가됐다든지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대통령이 워낙 잘 못했으니까 반사이익이 굉장히 크죠. 기저효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높았던 분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갤럽 조사해 보면 그때 78%였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3%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100일 만에 78% 받은 것도 그 앞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앞에 대통령이 너무 못함으로써 얻는 그 반사 이익은 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어떤 향후에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를 되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이제 반사 이익에 의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좀 더 노력한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사 이익에 의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63% 최근 갤럽이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기저 효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저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뒤에 집권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기저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학습 효과라는 적어도 민주당 측면에서 볼 때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의 국민의힘이 전 국민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반성했던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 문란으로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 당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예. 그것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러서 탄핵이 됐죠. 그러나 그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3월 9일인가 10일 날 탄핵됐는데 거의 같은 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뒤인 4월 4일자로 탄핵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마만친 국민의힘이 반성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른 학습 효과로 뭉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졌죠.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찌됐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엄존했던 것이 현실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금 뭐 입장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러한 반탄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40%를 넘는 득표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만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양진영으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속에서 얻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학습 효과 속에서 얻은 63%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A+가 아니다. 예. 정말로 발로 뛰고 열심히 분초를 아끼지 않고 뛰었던 그 대통령의 노력의 어떤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이 또 이렇게 양당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또 손을 잡아서 하나가 되는 모습 볼 때 참 흐뭇했고 또 많은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서로 정치권이 서로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거에 비추면은 지금 63%라는 이런 지지율, 그것은 역대 대통령 100일 기준으로 역대 3위 아닙니까? 예. 바로 김영삼 대통령,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잘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또 그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것이 이제는 앞으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많은 상황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아마 국내적으로 역대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어렵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이걸 잘 해결하고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00일 된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가?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 하나하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분은 스타일이 후반전 막바지에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잘 준비된 행정 또 국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농사로 치면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하면은 이제 수확이 날 때는 좀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이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의 지지율 한 60%쯤 되는 것은
50% 가까운 득표에다가 한 10%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지자의 4분의 1이 과거에는 지지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새로 이제 지지로 가담을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한 10%씩 매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0%씩이요? 예. 예. 뭐 미끄럼틀이 이렇게 높으면 내리막길도 급하거든요. 예. 초반에 한 60% 수준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지난 100일을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제 만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분위기까지는 참 훈훈하고 좋았는데 불과 이제 그제였죠.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이제 여당에서 이제 또 하루 만에 폐기가 됐고요. 또 그다음에 야당도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또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도 좀 불거지기도 했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하겠다, 야합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합의 번복이 또 옳은 결정이었다, 또 이런 결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던 차원에서 최근 이제 이틀 동안 벌어졌던 이 일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말씀은 협치를 강조했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갈라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앞에 선배 대통령이 했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지 한 정파의 대통령이 되면 또한 불행한 또 지도자로 남는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협치를 본인이 강조하면은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의해 온 것을 갖다가 정청래 대표 말 한마디에 그게 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싸우기도 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조정하는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항상 정치가 그렇습니다. 한 발짝 정도 양보를 하면은 그게 분명히 어떤 통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글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또 여당에다가 물론 직접적인 관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 예를 들면은 야당의 대표를 또 좀 수시로 만나서 또 얘기를 좀 듣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성 있는 그런 협치를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거였을까요? 좀 또 많이 의문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사실 또 여당 내부에서는 과연 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그 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다. 본인 스스로가 내란과의 어떤 그 결전 속에서 대선을 통해서 등장했고 제1의 국정과제가 헌법 체제를 유린했던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내란 특검의 연장이나 인원의 보강 이런 문제를 쉽사리 양보해서는 되겠는가 그런 의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핵심적으로 여야의 지도부 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권자의 의도나 감정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이
당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당을 이끌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 속에서는 어떻게 내란을 동조하거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쉽게 타협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불만이 올라왔던 것이고 주권자를 대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주권자에 우선해서 그 의식을 반영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류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 그 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원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화합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감정이고 국민의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의원님?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3대 원칙의 첫 번째로 제시한 경청과 통합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청하셔야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야죠. 지금은 정말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특검, 3특검에 대해서 이번에 기간 연장하고 또 이렇게 규모를 늘려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야 간의 치열한 지금 그 공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탄생해서는 안 됐었을 것이다, 안 됐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야당이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바로 공정한 수사를 여당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 다양한 국가기관을 이렇게 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특검을 3개씩이나 이재명 정부 출범 초부터 이렇게 끌고 간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고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 특검은 바로 지금이라도 해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지금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특검을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특검 연장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뭐 규모만 조금 더 늘려서 한다라는 그 내부에 대한 합의까지도 이렇게 당 내부에서 걷어채워지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뭔가 제대로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여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녹여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야합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정말 여야 간의 숙의된 과정은 존중을 하고 또 야당의 근본적인 입장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일사불란한 그 모습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대 특검법 기간의 연장 혹은 특별 검사들의 파견되는 검사들의 수혜 확장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뭐 합의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러한 어떤 갈등이나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낸 게 아니고 그러한 상태의 합의의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100일을 일종의 이제 의미를 짓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통합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의 가치만을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히스토리, 역사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12.3 내란 행위가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전 국민의 광장에서의 빛의 혁명에 기초한 정부의 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말 그대로 칭송하고 좋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열심히도 했지만 원칙이라는 것, 정부가 탄생한 그 배경과 역사에 대한 원칙과 야당과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교감하고 통합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서로 잘 어울리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를 조화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측면, 그 측면을 제가 정말로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균형감을 갖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대하는 그래서 그 영수회담 뒤에 소위 이 민생경제협의체를 여야 간에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온 거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하고 그러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얘기를 할 때는 과거 장동혁 대표가 소위 경선 기간 중에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데 나는 내 정치적인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장동혁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선택을 한 그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이러한 원칙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축 중에 통합이라는 그 노력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당 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당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대통령이 정확하게 원칙이라는 측면을 잘 천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용 외교의 기틀을 가졌다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합의서가 없다는 비판은 아직도 나오기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얻으러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잘한 거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사실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한 것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지요. 우리가 외교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교의 가장 기본은 기본 테이크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지요. 그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라는 그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트럼프 정부 1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600억 달러입니다. 그 미국 본토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게 83만 개의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손한 대접이지요. 그러면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외교의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5천억 불 이전에 이미 우리는 1,600억 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보면은 일본은 지금 자동차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15%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에서 아직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주의 300명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수갑도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는 포송줄에 묶이는 마치 강력 범죄인 취급받듯이 그 굉장히 숨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굴욕적인 이런 외교에서는 이제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또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한 막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놓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것은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저는 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화당의 우호적인 폭스 TV도 그렇고 AP 통신에서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말씀 그대로 실용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용 외교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정서와 감정을 얘기하라 하면은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ESTA, 이스타라는 그 비자를 대신하는 소위 전자방문 허가서라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KETA라고 해서 제가 장관 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의 측면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루 만에 치러지는 초신속 일종의 여행 허가서 같은 겁니다. 그게 최대 기간이 아마 6개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하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슴이 정말로 무진장 아픕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보다 우리 김우영 의원님이 훨씬 더 오랫동안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 3년 이상을 가까이서 매주 이런 고위 전략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회의도 하고 참 배웠지만 그분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의 논평들 여러 인사들의 여러 얘기를 봤습니다. 소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전통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때 그래도 한미동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이 훨씬 더 강조했어.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것이 한미동맹이 극한치로 갔었어. 민주당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시해. 그래서 소위 안보는 미국이요,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미경중을 얘기하는 보통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대통령이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법적으로 완성된 나라라고 자랑합니다. 사법국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소위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서 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제가 나는 정서적으로 나는 반발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참는다. 참고 무엇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가를 정말로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저분이 하고 있다. 시원하게 정말 기분 나쁩니다. 뭐 인도의 모디 총리의 그 스탠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소위 모호성 속에 보십시오. 관세 15%, 25%에서 15%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3,500억 불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역시 문서가 없는 겁니다. 이 모호성 속에서 가장 국익을 정말로 그때그때 제대로 된 어떤 방향을 통해서 아주 기민성 있게 아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국익을 중심에 두고 과거의 어떤 도구마, 과거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어제 회견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관련된 질문에 이제 남들은 다 사인을 하는데 아마 남들은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서명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한미 회담에서 뭘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러 간 것이다. 그래서 꼭 사인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아마도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요. 일본은 그래서 그 도요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췄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25%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조시아 주에 그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그 LG에서 그 배터리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왜 얻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일본은 지금 벌써 15% 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아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외교부 장관 저는 경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이 신호를 미국에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등한 외교가 가능한. 우리가 주권 국가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박근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도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 비자 가져와서 취업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제가 미 전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번 그걸 속아내어서 호성조를 묻고 구금을 해볼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던가요? 하원 의원들께서 미안하다 예.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된다 보고 있고요. 그 제가 12월 달에 미국을 11월, 12월 사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는 한 번 더 하고 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자존감,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딱 30초만 더 붙이면 네. 어찌됐든 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이 비자 문제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예. 소위 자유주의 국가든 과거 구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국경의 문제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틀림없는 이슈입니다. 예. 대한민국도 이 국경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300명은 일주일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에 타게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이 비자 문제 적어도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한국의 이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취임 100일이 됐던 이 시점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가장 큰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느 정부 때마다 이게 외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까? 특히 한반도는 주변에 강국들로 둘러싸여서 각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원칙 또 이런 기본은 지키면서 각국을 상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고 동맹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신뢰를 잃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북 송금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고 더구나 또 과거에 쉐쉐라는 친중 성향의 그런 노골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일 국정을 이런 행태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이 돼서 이번에 한미 외교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되셨고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을 미국에 가기 전에 방문한 걸 보고 굉장히 실용적 노선으로 과거 반일 그런 태도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 바뀌었구나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건데 이번에 이제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이제 여야 의원님들이 가서 미국의 싱크탱크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니 사실 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의외로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측근 싱크탱크 요원들에 의해서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불신이 커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비록 정치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이념적 그런 성향이 있겠죠. 뭐 좌파 성향이 강하니 우파 성향이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말 그대로 실용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제는 뭔가 전향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또 잃은 신뢰가 있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근로자 이런 사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외교를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정권 그 교체와 관계없이 기존을 유지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이재명의 그 외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거의 강제로 요구할 정도로 약탈적으로 나왔는데 마스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해양 패권 국가지만은 배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감퇴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탐욕적인 그런 발상을 우리의 투자와 우리 국력의 증대라고 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협상의 기술, 트럼프의 저서를 꼼꼼히 읽고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가. 단적인 예가 이게 천둥과 공포로 압축이 됩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극단의 어떤 압박감을 준 상태에서 자기의 실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죠. 예. 근데 그 트럼프의 전략이 튼튼한 자신들의 국력의 바탕을 뒀을 때는 최고의 이익을 발휘하지만 지금 뭐 제조업의 붕괴라든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퇴조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변덕이 심하고 약점도 많이 노출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국민 300명에 대한 미국 노예 시대에 그 취급을 한 것은 국가의 품격으로 보면 최하 품격의 그 서비스를 보여준 거예요. 상당히 실책을 한 거고 트럼프도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란 그 자기 스스로 매우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소 손상당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온전한 대우, 그 최상의 그 상호 호혜 국가로서의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는 외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잠시 후면은 그 300명, 우리 근로자 300명이 이제 아틀란타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무 차질 없이 비행기에 올라타서 전 세계에 올라타서 무사히 귀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또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아직 북한과의 어떤 구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자, 이런 이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안보까지도 확장한 아주 적정한 스탠스, 적정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냉랭하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물론이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 전승절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왔지 않습니까? 예.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다녀왔잖아요. 악수만 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악수를 했는데 제가 전에 들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우원식 의장으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소위 정상국가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게 핵의 보유 문제를 떠나서 북한의 외교, 국방,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사실상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같은 것이 러시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의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남북 문제의 미국의 역할, 트럼프의 역할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 정부가 용인하는, 한국 정부가 일종의 포함되는 또는 개입돼 있는 그런 어떤 그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말 그대로 하시라.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시라. 두 분 사이는 나 이전에 훨씬 더 가까웠던 사이고 실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사이 아니냐. 그러한 현실들을 그대로 다 인정한 속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은 정말로 한반도 안보와 북핵의 어떤 위협이랄까?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한 냉엄한 현실들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용적인 길을 자신 있게 그런 선언한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다소 좀 아쉬운 대목이 바로 저 표현입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는 그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끝까지 안 뛰지요. 예, 그리고 사실상 잘 뛰어도 이제 어떤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 그 상당히 그런 잘못된 신호를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전애들은 제3의 국가, 우리가 크게 의사결정에 별로 중요한 결정권이 없는 그런 국가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표현을 누가 본인이 만든 표현인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으로 우리 같이 우리 피스메이커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주권 국가로서 좀 당당함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 종속될 만큼의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제가 2월 달에 미국 갔을 때 상하원 의원 만나고 또 이번에 미국에 오신 그 의원들도 제가 여러 의원들을 만났었거든요. 제가 또 한미의원연맹 또 회장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정치인들 만나보면은 한국에 그 도움 받으려고 하는, 심지어 어느 주의 상원 의원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주의 상원 의원은 왜 우리 주에는 한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애가 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도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서 그 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과의 관계도 좀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미국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할 때 왜 안보 영역에서는 협상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는 건 좋은데 의존적 동맹은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핵 문제, 원자력 핵 협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일본 수준은 이제 끌어올리는 협정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당당하고 또 미국과 보다 더 신뢰감을 가지면서 우리의 국방 안보가 튼튼해지면은 북한도 우리하고 협상이나 대화를 하려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의원님 이제 핵 재처리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당당하게 일본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다분히 이제 전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살을 내주고 뼈를 택하는 거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그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주 중차대한 요소입니다. 근데 2019년에 이제 하노이에서 노딜이 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력의 낭비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2기에 트럼프가 보다 1기 때보다 전진적인 입장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에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당분간의 두 개의 국가 유지라고 하는 방향 하에서 제반 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적극적인 종전 협상 등을 통해서 휴전 상태의 두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제 대통령께서도 휴전 협정에 사인을 우리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적 위치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자 내지는 운전자론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익이 되는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이제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 소위 사실 보수 우파가 가져야 할 기본 노선이 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국힘 전체적으로도 그 극우적 시각에서 엉뚱한 그 허위의 사실을 트럼프에게 전달해서 우리의 외교의 전략을 좀 흐트러뜨리는 일은 좀 없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남북 관계 문제는 정말 우리의 정말 현실 안보와 또 이 경제 모든 것이 관련된
중요한 과제죠. 근데 우리는 그 지난 그런 의미에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 100일의 노력에 나름대로 의미를 둡니다. 굉장히 그런 전향적인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과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의 촉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그야말로 백두산 천지에 양국 정상이 같이 가서 셀카를 찍어줄 정도로 이렇게 참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대화 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우리 또 금강산 우리 관광시설이 또 해체가 되는 이런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북 관계는 어떤 정부를 넘어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의 원칙과 또 주관에 따라서 우리가 방관자나 또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주관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정말 현실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을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주체는 우리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도 먼저 해체하고 또 대북 전단 또 이런 살포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거는 무슨 뭐 욕설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한다. 이렇게 비아냥을 받는 현실인 것이 바로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막연한 환상적인 대북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원칙과 주관을 갖고 이제는 북한과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또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활용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막연한 이런 접근은 엄청난 또 실패와 또 낭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시겠어요. 주관을 가져라, 줏대를 가져라. 무슨 페이스메이커 가지고 되겠느냐.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와 같은 수준의 어떤 메이커가 되라. 그러나 피스메이커를 강조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조경태 의원님은 모르겠으나 우리 송석준 의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마지막 하신 말씀. 우리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회담의 노딜을 통해서 후퇴를 거듭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그 뒤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고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스하고는 평화하고는 반대의 길로 갔었죠. 심지어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침공을 유도했다라는 특검의 수사까지도 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북 관계로 치면 가장 나쁜 상태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이라는 게 뭐냐?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과거의 보수 정권이 얘기했던 그러한 주관인 건지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그러나 나는 현재의 조건에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는 그 이상의 선택을 지금 어떤 냉전적인 그런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짧게 한번 송 의원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절대 냉전적 대응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역대 정부를 통해서 이미 북한을 많이 상대해 왔습니다. 북한의 실체는 우리 압니다. 북한은 과거에 핵 비핵화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비핵화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단계에 와 있고 투발수단도 이제는 그야말로 ICBM급 또 이제 개발을 완성을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현실에 맞게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냉전적 사고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너무 강도 높은 조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측면도 있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성을 또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전적 사고가 아닌 현실적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로운 주변국가 또 우리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더 지혜로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일보 했네요. 원칙이 그래요. 이제 10월 말이죠.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기로 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기로 했고 혹시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대북 정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역시 만만치 않게 또 흥미로우면서도 이제 또 논쟁적일 수 있는 경제 이슈입니다. 취임 100일 경제 성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취임 100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중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양도세 강화가 주식시장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은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이 이제 또 코스피 5천 시대를 걸었단 말이에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균형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통해서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국민적 염원을 가장 정중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어떤 기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현재의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야 된다. 정부의 과세의 문제, 과세권의 문제, 조세 수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기우는가 했더니 뭐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도 원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크니까 결국은 지금 50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까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 둘 채워 나가서 지금 최고점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산 여러 가지 자본들을 증권 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선택은 대단히 옳은 선택이고 그런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단 상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반대 측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더 활용하게 하는 것, 직권남용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균형감 있게 개혁을 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스피 5천의 시대는 저는 집권 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그 우려의 부분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또 보수 정권에서 또 경제 좀 살리기를 좀 앞장서서 여러 가지 그 내수 경제라든지 또 어떤 외향적인 그런 경제 분야를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실 보수 정권은 폭망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2,000 포인트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 즈음에서 또 주식시장이 많이 또 더 떨어지고 부분이 또 있었죠. 3,000 포인트를 못 넘었거든요. 예. 3,00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사상 최고의 지금 주식 시장의 장세로 이어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3,300 포인트를 넘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종의 목표가 이제 5,000 포인트까지 가겠다, 5,000까지 가겠다는 것은 저는 담대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이 해야 될 부분을 진보 정권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채롭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는 다르게 개미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외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형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작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의 리스크가 아주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짐으로써 투자 열풍이 부는 것은 좋지만 그 개개인들의 그 잘못된 그 투자에 의해서 주식 투자에 의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 이것도 저는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될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외부에 안 하던 분들까지도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장세가, 우리나라가 비록 10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또 기타 나라들의 또 어떤 세계적인 그 경제 흐름하고도 상당히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잘 설명하면서 좀 그런 그 유의성을 좀 가지고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진보 정권에서 이러한 담대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 자체, 꼭 뭐 달성해야 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반 여건들,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송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어쨌든 오늘 어제죠, 우리 이재명 정부 100일 기준으로 해서 3,344 역대 최고 코스피 고점 찍은 거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쩌면은 이재명 정부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또 국정 과제 목표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물론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이제 인하 이제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번에 또 주가 또 올리기 위해서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무슨 3%를 뭐 그리고 또 주주의 우리 이사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주가 이제 단기적인 상승 효과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상승시키려고 한다면은 기업들의 경쟁력, 또 미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잘 키워주고, 또 기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키울 수 있는 그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뒷받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 저도 이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장기적인 그 기업의 성장보다는 단기 특히 해외 이런 투기 자본들의 그런 이런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이런 기업들을 몰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제계에서도 이번에 상법 개정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예, 집중 투표자라든가 이런 또 감사 분리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 3%를과 또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기업들이 또 이 미래 투자를 위한 것을 또 주주들을 또 의식해서 또 꺼려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제약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큰 이제 손해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저는 이것이 지금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을 좀 더 일하기 좋고 뭔가 성장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규제 개혁이라는 거에 방점을 둬야지, 지금 이번에 또 더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 노란봉투법, 소위 노란봉투로 정말 포장된 기업 옥죄기 법 아닙니까? 노동 규제가 그야말로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고용주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대상을 경영상 의사결정까지도 하고, 또 불법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를 배상 책임을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는 기업들의 앞으로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우리 이번에 주가 상승에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즐거운 표정 지을 때가 아니다. 예, 오히려 지금 기업들은 울상이 돼서 미래가 지금 붙으면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100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국가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좀 튼튼하게 하고 네.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미래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당기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은 경영풍토의 정상화다. 그리고 오히려 소액주주가 더 좋아할 그럴 일이다. 그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물론 안보 환경도 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거,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죠. 이거를 실제 실력만큼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주 환원을 이런 것도 지금 뭐 일부 대주주 또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때문에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이익 배당을 잘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걸 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 세우자라고 하는 뜻으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의 투명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가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제의 그 기술 패권 경쟁하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위 기업가형 국가, 또 위험한 분야에 국가가 선도적으로 쇠빙선처럼 치고 나가면 그 뒤에서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이 패권 경쟁에서 함께 연합해 나가는 구도,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국가의 운영 모델로 수용하는 과감한 선택.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AI 100조 펀드 이런 것도 그런 이제 바탕을 핵심에 두고 추진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이재명 정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코스피 5천 시대를 더 빨리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좀 더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보면 소액주주가 더 좋아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댔잖아요. 예. 그 소액주주라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개미 투자자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AI라는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또 이럴 때 혹시나 이런 더 센 상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는 좀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는 상당히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토론에 오면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OECD 국가의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한번 비율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종사자가 250명 기준 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특히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250명 기준 했을 때 대기업 비중이 한 14%입니다. 근데 OECD 국가 평균이 32%거든요. 예.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대기업 종사자 250명 기준 했을 때 대기업 종사자가 5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낮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낮은 임금, 또 낮은 복지잖아요. 낮은 처우 개선, 낮은 삶의 질.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기업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3,300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더 단단하게 굳히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특히 대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 선진국가 네. 우리하고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또 훨씬 더 대기업의 종사자가 많은 나라들은 왜 그렇게 대기업의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지를 그거는 우리 반드시 정부가 이 부분은 꼭 그 배울 점 있으면은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김의영 의원님 의견에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가가 선도하고 또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막도 되고 선도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각국의 경제 성장 사를 연구한 분들이 지난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각국의 제도를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제도가 굉장히 포용적 제도로서 경제 이런 그 고도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같이 이뤄낸 한국의 제도가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제도가 성숙돼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제도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주도의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보통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다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베트남이나 중국이 이제 저임금과 그동안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고도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것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민간의 부분이 커지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지 우리가 일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를 다시 바꾼다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고도 성장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부 국민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우리가 몸으로 현실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정부의 실패가 이 시장의 실패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은 이미 경제사에서 각국의 현실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이재명 정부가 정부 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다가는 또 다른 난맥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규제 개혁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